아기는 준우 씨 아이가 맞다고 나오는데 준우 씨는 아버님 아들이 아니라고 나와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3대째 의사 가문의 며느리로 5년을 살았어요. 그 집안이 목숨처럼 지켜온 비밀을 제 손으로 열어버린 여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으려 해요. 저는 서울 변두리 작은 빌라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구청 말단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동네 마트 계산대에 서는 분이셨죠. 넉넉하진 않았지만 밥상 앞에서 거짓말하는 법이 없이 살았고 화목했습니다. 제가 박준우를 처음 만난 건 29 늦가을이었어요. 동네 러닝크루에 나간 첫날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같이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고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슬쩍 속도를 맞춰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몇 달을 같이 뛰고 나서 같이 밥을 먹고 어느 날엔 한강변에서 해 뜨는 걸 나란히 보기도 했습니다. 말이 잘 통했고 같이 있으면 편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직업 얘기가 나왔는데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저 의사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왠지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죠. 그럼 저는 좀 부담스러운데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남편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그게 왜 부담이에요? 나는 서연 씨 하나면 되는데.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억지스럽지 않고 꾸미지 않는 목소리였거든요. 그렇게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성격도 맞고 취미도 같고 말도 통했어요. 같이 뛰고 나서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댁 인사를 가던 날은 달랐어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준우 씨한테 말씀하셨어요. 준우야, 결혼은 집안 격이 맞아야 하는 거야. 격이.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준우 씨가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 저는 서연이 하나면 돼요. 서연이 아니면 저 결혼 안 해요. 할아버지 박기호 어른은 저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찻잔을 드시며 말씀하셨죠. 집안도 보고 사람도 봐야지. 우리 집 며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나 있는 거냐? 준우 씨는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허락 안 해주시면 저 의사 그만두고 서연이랑 살 거예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는 3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저를 한번 보시더니 말씀하셨죠. 이 집 며느리답게 살 수 있겠어?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짧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허락하마. 대신 우리 집 가풍은 지켜야 한다. 우리 집에 이혼은 없다.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 해. 그게 저를 향한 첫마디였습니다. 결혼식 날까지 시어머니는 한 번도 웃지 않으셨어요. 못마땅하다는 걸 숨기지도 않으셨죠. 할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지만 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 하나만 믿고 그 집 문턱을 넘었습니다. 결혼식은 시댁 주도로 치러졌어요. 하객 절반은 저도 모르는 병원 관계자들이었고 혼주석에 나란히 앉으신 저희 부모님은 그 많은 하객들 사이에서 내내 작아 보이셨죠. 어머니가 한복걸음을 매만지시던 손이 조금 떨리던 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 시댁 식구들은 더할 나위 없이 저를 반겨줬어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두 손으로 잡으셨고 시어머니는 우리 딸 왔다 하며 환하게 웃으셨죠. 오히려 그게 어색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그게 전부 가면이었다는 걸 또 알고 나서는 그 완벽한 환대가 오히려 섬뜩했죠. 신혼집은 시댁 바로 아래층 아파트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골라준 곳이었죠. 가까이 살아야 집안 행사 때 움직이기 편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그냥 들었죠. 가까이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미처 몰랐으니까요. 시집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결혼하고 첫 명절이 지나고 나서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하는 일마다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전을 부치는 방식도 국 간을 맞추는 것도 심지어 제가 친정어머니께 전화하는 것도요. 시집 온 사람이 친정을 그렇게 자주 찾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혼은 없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 며느리는 이 집에서 살다 가는 거야. 그게 이 집안의 가풍이란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말이 저를 향한 경고인지 아니면 당신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지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남편은 항상 제 편이었어요. 집에 오면 항상 저에게 괜찮냐 먼저 물었고 어머니 말씀이 심하다 싶으면 조용히 중간에서 막아줬어요. 그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이 사람 하나면 다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아직 몰랐죠. 그 집에서 아무도 진심을 꺼내놓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걸. 저 혼자만 맨 얼굴로 그 집에 들어간 거라는 걸요.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남편은 저를 안고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그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때만큼은 이 집에 정말 잘 왔다. 남편하고 정말 결혼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리러 올라갔을 때 어머니는 잠깐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낳아야 해, 아들. 이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해. 축하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몸을 가누기 힘든 날도 어머니는 위층에서 내려오셔서 집안꼴을 훑어보셨어요. 설거지가 쌓여있으면 혀를 차셨고 제가 소파에 누워있으면 며느리가 낮에 그렇게 드러누우면 아이가 게을러진다 라고 하셨죠. 몸이 천근만근인데 그 말을 들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싱크대 앞에 서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방식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됐어요. 친척 모임에서 어머니는 저를 소개할 때면 꼭 이런 말을 덧붙였죠. 준우가 하도 고집을 피워서 저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결혼시켰죠. 이제 애까지 낳으면 어쩔 수 없죠 뭐. 웃음을 섞어서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을 겁니다. 저도 알아들었고요.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은 늘 어머니한테 가서 조용히 따졌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내가 언제 그랬냐? 서연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하셨죠. 그리고 다음 날이면 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또 아래층으로 내려오셔서 반찬을 들고 서 계셨어요. 받아야 하는지 돌려드려야 하는지 저는 매번 현관 앞에서 잠깐 굳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들 하던데 항상 제 편에 서서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말이죠. 임신 7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시댁 친척들이 다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제 배를 보시더니 대뜸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왜 이렇게 작아? 제대로 먹고 있는 거야? 애기 영양을 생각해야지.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었죠.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며느리 타박으로 들렸어요. 저는 그날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거울만 바라봤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그런 말들보다 뱃속의 아기가 더 신경 쓰였거든요. 좋은 말만 듣고 예쁜 것만 보라고 했는데 참 어려웠던 임신 기간이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어머니의 간섭은 더 심해졌어요. 어느 산부인과에서 낳을지, 아이 이름은 어떻게 지을지, 산후조리는 어디서 할지 전부 어머니가 이미 정해두고 통보하시는 시기였죠. 남편은 어머니 저희가 결정할게요 라고 막아줬지만 어머니는 내가 다 경험이 있어서 그래. 너보단 내가 낫지 않겠니? 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셨죠. 아이는 아들이었는데 예쁘게 태어났어요. 남편을 꼭 닮은 눈매에 작고 동그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쥐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 하나면 다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이를 처음 안아보시더니 한참을 들여다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우를 닮은 거니? 너를 닮은 거니? 어디를 닮은 건지 누구를 닮은 건지 모르겠네. 남편이 옆에서 웃으며 받았지요. 저 닮았잖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아이를 내려놓으시며 짧게 말씀하셨죠. 글쎄, 잘 모르겠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산후조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뒤로 어머니는 부쩍 자주 내려오셨어요. 아이를 보러 오신다고 하셨지만 오실 때마다 아이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셨죠. 어느 날은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기가 우리 집안 얼굴이 하나도 없어.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픽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아니, 그냥 하는 말이야. 왜 이렇게 예민해?
그 말이 그냥 넘어가지지 않았어요.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나오더라고요.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동생분, 이모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더니 아이를 한참 보시더니 어머니한테 귓속말을 하는 게 들렸어요. 언니, 진짜 준우 닮은 구석이 없긴 하다. 어머니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안 하셨죠. 부정도 긍정도 아닌 침묵이 저한테는 가장 무서웠어요. 그 자리에서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웃는 얼굴로 자리를 피했죠. 왜 자꾸 닮았다 안 닮았다 얘기하시는지 마음에 걸렸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의심하는 것 같아.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몰라. 그냥 웃어 넘기기엔 너무 자주 말씀하셔.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죠. 설마 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야. 오늘 직접 들었고 이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남편이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한번 얘기할게. 그런데 남편이 어머니한테 따지고 온 그날 저녁 어머니는 오히려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서연아,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준우한테는 뭐라고 한 거야? 괜히 모자 사이에 이간질 시키지 말고 너 똑바로 말해야 한다. 이제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이 얼굴만 바라봤어요. 남편한테 얘기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구나 싶었죠. 괜히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갈라놓는 못된 며느리만 됐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두고 이런 말들이 오가는 건지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아이가 돌일 지날 무렵 어머니의 말은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더 이상 귓속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이 아이 진짜 준우 아이 맞아?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소파에 내려놓으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봐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다들 그러는데 준우를 위해서라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어?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농담으로 건넨 말씀이 아니었고 모두가 진심이었던 거죠. 5년을 이 집 며느리로 살면서 온갖 말을 다 들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 아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제가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좋아요, 어머니. 저 검사할게요. 대신 준우 씨 부계 유전자도 같이 확인해요. 가족력 확인 차원에서. 아버님이랑 준우 씨도 같이 확인해요. 진짜 친자가 맞는지.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왜?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 지금까지 잘 살았어. 왜 필요가 없어요? 제 아이 핏줄이 의심스러우시면 그쪽부터 확인하는 게 맞죠. 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 지금 우리 집안을 의심하는 거야? 너나 잘해 너나.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검사를 해?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가 그 말을 왜 그렇게 강하게 거부하시는지 그때는 그냥 자존심 문제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사실 저는 홧김에 한 말이었거든요. 저를 믿지 못하시고 자꾸 제 아이한테 뭐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어머니 속을 긁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어머니 반응이 그렇게 나오니까 자꾸 떠올랐습니다. 얼굴이 굳던 그 순간, 목소리가 높아지던 그 속도가요. 자존심 치고는 너무 격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죠. 며칠 뒤 저는 반찬통을 들고 위층에 올라갔어요. 어머니가 반찬통을 받으시고 부엌으로 가시는 틈에 저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칫솔꽂이에서 시아버지 칫솔을 꺼내 미리 챙겨온 새 칫솔로 바꿔놓고 쓰던 걸 봉투에 담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집에 내려와서는 남편 머리카락과 아이 머리카락을 각각 봉투에 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을 출근시키고 저는 혼자 조용히 검사기관으로 향했어요. 이게 맞는 건지 내가 너무 나간 건지 그날 밤 내내 마음이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말을 그렇게 강하게 막아선 순간부터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 걸렸거든요. 결과는 2주 뒤에 나온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검사 결과는 같이 받을 생각이었지만 몰래 의뢰한 남편의 검사 결과는 혼자 먼저 확인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펄쩍 뛰셨는지 그 답이 거기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2주가 그렇게 길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출퇴근을 했고 어머니는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소엔 사소한 것도 전화하시고 내려오시던 분이 딱 2주만큼은 완전히 조용하셨어요. 남편은 그게 미안해서 그런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께서 그 말을 왜 그렇게 강하게 막아섰는지 자꾸 그 장면만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걱정은 없었어요. 저는 떳떳했으니까요. 결과를 받으러 가는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이 밥을 먹이고 남편을 출근시켰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현관에서 저한테 뽀뽀를 하고 나갔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둘은 괜찮을 거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이를 친정어머니께 잠깐 맡기고 저는 혼자 검사 기관으로 향했어요. 담당자가 결과지를 내밀었는데 첫 번째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아이와 남편, 일치율은 99.99%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피식 웃음이 났죠. 당연한 걸 이렇게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게 우습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두 번째 결과도 확인하실 건가요? 네, 주세요. 담당자가 두 번째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첫 줄을 읽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 두 개의 유전자 불일치가 나왔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가 흔들렸어요. 제 손이 흔들리는 건지 종이가 떨리는 건지 한동안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불일치라니요. 잠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가방에 넣고 주차장으로 나왔어요. 차에 올라타서 한동안 핸들만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동안 이상했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아이가 남편을 안 닮았다며 의심하던 어머니, 정작 당신 아들 검사는 펄쩍 뛰시며 막아서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무 말도 없으셨고요. 처음 저를 봤을 때 지방격을 따지며 못마땅해 하시던 할아버지, 그 순간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건 자기가 그랬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식탁에 결과지 두 장을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결과 나왔어? 응, 봐봐. 남편이 첫 번째 결과지를 집어들고 읽더니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두 번째도 봐. 남편이 두 번째 결과지를 집어들었어요. 읽는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죠. 이게 무슨 말이야? 나도 몰랐어. 나도 처음 본 거야. 남편이 결과지를 내려놓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가봐야겠다. 잠깐 올라가자. 목소리가 처음 듣는 것처럼 낮고 무거웠어요. 남편과 같이 결과지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식탁 위에 결과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머니가 결과지를 힐끗 보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거 잘못 나온 거야. 검사가 잘못된 건가 봐. 어머니, 서연이가 꾸민 거 아니야? 이 여자가 우리 집안 망신을 지키려고 일부러 조작한 거잖아. 남편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준우야, 엄마 믿지? 엄마 믿어야 돼. 저 여자 말 믿지 마. 엄마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한 거 봤어?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 하시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정직했거든요. 오히려 이제 거짓이 다 드러나는구나 싶었어요. 그때 내내 말이 없으시던 시아버지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시아버지를 보며 말씀하셨죠. 여보, 저 결과지 잘못 나온 거 맞지? 검사 기관이 잘못한 거라고. 시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두 분이 눈을 마주치던 순간 어머니 얼굴이 뭔가 흔들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란아, 그만하자 이제. 어머니께서 입술을 깨물으셨습니다. 준우야,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방안이 완전 멈춰섰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네 친부는 내 동생이야. 네 작은아버지. 어머니가 소파 팔걸이를 두 손으로 잡으셨어요. 아버님은 어머니를 보지도 않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병원 일로 집을 비운 사이에 있었던 일이야.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네가 태어난 뒤였고 그때 할아버지께서 나를 불러 앉히셨지. 3대째 의사 가문에 이런 일이 알려지면 다 끝난다고. 병원을 물려받고 싶으면 모든 걸 떠안고 가라고 하셨지. 나는 재산을 물려받아야 했고 너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너를 내 아들로 키웠냐고 묻고 싶겠지.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게 전부야. 그리고 나는 너한테 최선을 다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작은아버지는요? 아버님께서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집안에서 쫓겨냈지. 아버지가 정리를 하셨거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 남편이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제야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으시더니 얼굴을 감싸고 우셨어요. 나도 이혼하고 싶었어. 그 사람이 내 남편 친동생인데 내가 어떻게 그 집에서 살았겠어. 근데 아버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 우리 집안에서 이혼은 없다고. 내가 어디를 가겠어. 나는 어쩔 수 없이 산 거야.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 가면 쓰고 웃고 버티면서. 서연아, 나는 너한테 화난 게 아니었어. 그냥 나는 미칠 것 같았던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 분노의 화살이 왜 항상 저였는지 5년을 버티며 받아낸 그 말들이 억울하지 않냐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난 세 사람을 쳐다보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냥 제 손을 잡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저도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몰랐어요. 어떤 말을 해도 이 상황 앞에서는 가벼워 보일 것 같아서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남편이 말했어요. 서연아, 응? 나 이제 어떡하지? 평소에 늘 단단하던 목소리가 그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남편이 천장을 바라봤죠. 작은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올라. 어릴 때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 사람이 내 친할아버지라는 게 나한테는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셨었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어처구니 없었지만 남편을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또한 힘들어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라는 것도 충격적이고 친아버지가 작은아빠라는 게 더 충격적이지만 그 모든 걸 숨기고 집안 모두가 자기를 속였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시아버지도 어쩌면 집안 어른들 누군가는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자기 혼자만 몰랐던 거잖아요. 평생을 그 집안에서 장손으로 후계자로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아왔는데 그게 전부 짜여진 틀 안에서 이야기였던 거. 그 허탈함은 제가 옆에서 봐도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와서 남편 무릎에 앉더니 작은 손으로 아빠 얼굴을 더듬었어요. 남편이 그 손을 잡고 한참을 그러고 있다 그만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부엌에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어요. 남편이 아이 앞에서라도 울 수 있어서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잊고 2달 뒤에 병원 행정실에 있던 그분과 조용히 살림을 차리셨다고 해요. 20년을 아버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셨대요. 어머니에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버님은 마음을 못 잡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줬지만 이혼은 하지 않고 만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집에 혼자 남으셨습니다. 이혼도 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채로요. 할아버지께서는 그 뒤로 병원 일선에서 물러나셨고 아버님에게 모두 물려주셨다고 했습니다. 3대째 의사 가문의 명예를 목숨처럼 지켜오시던 분이었어요. 결국 그 명예에
가장 크게 금이 가는 걸 직접 보셨네요. 작은아버지는 오래전에 집안에서 쫓겨나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에 간 게 아니었죠. 명절에 얼굴을 보이지 않은 지 오래됐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버텨온 세월이 결국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남편은 석 달 뒤에 저한테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 여기서 나가자. 새로 시작하자. 저는 그 말이 반가웠습니다. 남편이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그 아래층 아파트를 정리하고 아이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짐을 싸는데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고마워, 서연아. 버텨주고 내 옆에 있어줘서. 나 참 못난 사람인데.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집을 나오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남편 손을 잡으면서. 지금 저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집에 살고 있어요. 남편은 동네에 병원을 열었고 저희는 아이랑 집 근처 러닝코스를 매일 아침 뜁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던 그 러닝크루 시절 생각하기 가끔 나요. 그때 그 사람이 슬쩍 제 속도에 맞춰 뛰어주던 거. 지금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 집에서 나와서 우리가 얻은 게 있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가면 없이 살아도 괜찮다는 것,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도 충분히 사랑받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남편은 가끔 우울해해요. 표현은 안 하지만 속이 어떨지 상상도 안 되죠. 삶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때론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 있고 그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저는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되지 않지만 묵묵히 옆에서 잘 살아보려고요. 남편을 더 사랑해주면서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